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는 정말 어쩌고저쩌고 제 실수로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영상 업로드 후에 일정 부분 편집이 좀 잘못된 것을 알게 됐고요.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비공개로 돌려놓고 작업을 하다가 솔직히 제가 정확한 그때 이유는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무언가를 잘못 누른 결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 기계 탓 할 생각 없습니다. 순전히 제 실수이고요. 제 잘못으로 어제 영상은 다 날아가 버려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최초의 영상을 올리고 1분여 만에 40여 분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셨는데요. 갑자기 영상이 비공개로 돌려지면서 끊어지는 현상을 그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그래 죄송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놔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도 기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한국 정가는 미국의 도청과 감청, 소위 도감청 사건 파문으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뉴스 때마다 나오는 이 용어 도감청, 즉 도청과 감청이라는 뜻인데요. 도청은 알겠는데 감청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구분은 쉽습니다. 도청은 불법, 감청은 나름 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청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법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것, 그것을 도청이라고 합니다. 소위 도둑 감청이죠. 그래서 이제 도청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감청은 수사기관이나 군부대 등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고 남의 말을 엿듣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 도자를 쓰지 않고 감독할 때 또는 감찰할 때 그 감자를 쓰는 겁니다. 감독, 감찰 이럴 때 쓰는 그 감자요. 그래서 이제 도청은 불법, 감청은 합법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앞서서 제가 도청은 불법이고 감청은 나름 합법이니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도청과 감청, 영어로는 뭐라고 할지 알아볼까요? 네, 영어로는 wiretapping 또는 eavesdropp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이어태핑은 이미 널리 알려진 도청 관련 용어이죠. 와이어태핑은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브즈드로핑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브즈라는 게 지붕 및 처마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특히 한국의 지붕 생각해도 우리는 금방 떠오를 수 있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부분, 담과 지붕 사이에 그 지붕 아랫부분, 그걸 처마라고 하잖아요. 왜 새들이 거기 와서 처마 밑에 새 집을 많이 둥지를 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마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이브즈라는 게 지붕 및 처마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의 지붕 및 처마에 몰래 서서 그 처마와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남의 말을 엿들었다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 eavesdropping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지금 이 뉴스를 전하면서 둘 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도청, 감청 그런 거. 정답은 뭘까요? 미국 언론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쓸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각 언론사가 이번 사태를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두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스파잉이라는 단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파잉, 어찌 보면 이게 더 불법적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스파잉이라는 말에는 합법, 불법을 떠나서 정보 채집 행위라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정보 채집 행위를 했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거의 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내 언론과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지 구별해 볼 만한 흥미 이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자, 보시는 대로 한국의 언론들은 대부분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해서 도감청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주 일부에서는 감청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도청보다는 감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뉴스를 접하면서 남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한국 정부가 도청이라는 단어로 이 미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서인지 여하튼 비교적 불법적인 의미가 덜한 감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 공부는 여기까지. 그럼 이 어제 오늘 나온 추가 소식을 잠시만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을 감청한 정황이 드러난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기자들의 날선 질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의 외교 안보 담당자를 감청한 게 사실이냐라면 그 감청한 게 사실이냐라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 또 다른 기자는 한미 관계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는 그런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뭐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뜬금없는 얘기도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외교적인 답변이라고 치더라도 조금 알아듣기는 쉽지 않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습니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고는 들키니까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하기 때문에 뭔 일 없나 라고 들여다본 거야 라고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헌신은 미국은 철통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었다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수석 대변인은 또 한국 내에 미국이 동맹을 감청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라는 또 다른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는 한국과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다소 아주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진짜 했습니다. 그럼 한국 쪽의 움직임을 볼까요? 한국의 대통령실은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건 뭐 한 박자 아니라 좀 많이 늦은 대응입니다. 왜냐고요? 자, 일단 미국 국무부가 도청이 됐든 뭐 그게 감청이 됐든 뭐 스파잉이 됐든 여하튼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무슨 상황 파하고 무슨 상황 파? 곧바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의 책임 있는 고위급의 즉각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이번 사태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해설. 제가 잠시 후에 좀 하겠습니다. 그 해설. 잠시 후에 오늘은 보너스 뉴스 대신에 보너스 해설 시간을 만들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기본 컨셉 정리는 됐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생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보너스 해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감청 사태라는 제목으로 이 보너스 해설에 앞서서 이 보너스 뉴스도 그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보너스 뉴스와 보너스 해설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사태가 정말 단순한 유출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해킹인지 그것도 알 필요가 있겠죠? 또 과연 그 문건 내용이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허위 정보인지 등등도 리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보너스 뉴스와 해설에서 이 부분도 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잠시만 몇 가지 중요한 미국 뉴스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미국 뉴스가 또 오늘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네,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에서 어제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루이빌 시내 메인 스트릿의 올드 내셔널 뱅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 등 최소 8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경찰도 있었습니다. 경찰 1명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2명 중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도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사망했다라고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가 경찰의 대응 총격에 사망한 것인지, 즉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격범이 총을 쏘고 있어서 도착 즉시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이라면서 총격범은 이 은행의 전직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의 전직 직원이 총기를 갖고 와서 무차별 난사를 은행에서 한 것입니다. 또 경찰은 그와 이 은행이 어떤 관계인지 지금 면밀하게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켄터키 주지사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켄터키 주지사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켄터키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저 주지사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켄터키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의 친구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친구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 친구도 미국에서 이 남모하는 무차별 총격 사건에는 속수무책인 모양입니다. 총격범은 반자동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았다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달 27일 학생 3명 등 6명이 희생된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난 지 꼭 2주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총기 난사 사건. 이런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제가 수도 없이 이 레알 뉴스 글로벌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건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그저 이제 몇 건 정도이던 제가 그 기자 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 소식 수도 없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30년치를 다 리뷰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이런 사건 1년에 그저 몇 건 정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면서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5명 이상 희생자가 난 총기 난사 사건을 큰 참사로 미국에서는 분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5명 이상 희생자가 난 총기 난사 사건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한 달도 아니고 거의 1, 2주에 한 번씩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중 행사가 추중 행사로 되어가는 듯한 그런 끔찍한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맨날 사건만 나면 하는 얘기가 있죠. 총기 규제, 총기 규제. 그런 총기 규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목소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어차피 미국에서는요.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총기 소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 필요하겠죠. 하지만 규제 강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총기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미국인들 전반에 깔려져 있는 의식 수준이나 인식의 전환, 또 사회적인 치유 등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으로 발생한 사건이니까 총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그런 외치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많은데요. 저는 그 사람들 가끔 의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이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원치 않고 있구나. 총기 규제 이거 어차피 잘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허공에 대하고 메아리 없는 그런 허공에 대한 소리를 저렇게 외치고 있구나. 정말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총기 규제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사회적인 치유 방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책을 내놓는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이 근본적으로 저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총기 참사 사건, 연중 행사가
한 달도 아니고 이제 주중 행사로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뉴스로 이어지는데, 다음 뉴스는 경제 뉴스 오랜만에 좀 터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상업용 부동산 부문인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미국 금융권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의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남짓. 2025년 말까지 도래하면서 향후 금융위기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25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1조 5천억 달러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화로 따진다면 무려 약 2천조 원에 가깝습니다. 2천조 원. 이 대출자들이 때문에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가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2027년에 만기가 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5,500억 달러로 정점을 찍는 등 향후 앞으로 이제 한 짧으면 2년, 길면 4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부채 장벽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사무실과 소매 상점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이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지면서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모건 스탠리의 오늘 경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무실 건물, 그리고 상가나 창고 등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 대출금 상환 위험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중소은행 및 지역은행들에서 예치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간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뱅크, 중소규모 그 은행들, 예를 들어 뭐 실리콘밸리 뱅크 그런 은행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향후 이 대출 여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더 이상 대출을 해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해간 사람들도 대출한 그 돈을 갚아나가는 능력이 점점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은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있고, 또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업가들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등을 위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은행은 대출을 해줄 능력이 안 되고 서로 능력이 부재되는 것이 부딪히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미국 은행권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2억 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누가 대출을 해줬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소형 뱅크들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2,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대부분을 미국의 중소형 뱅크들이 해줬다라는 점을 미국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소은행들의 대출이 금융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툭하면 총기 사고가 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적으로는요, 지금 3월의 빙판을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3월의 빙판. 제가 뭐 지금 얼뜻 떠오르는 표현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1월이나 2월보다는 어찌 보면 3월의 빙판. 대부분은 아직은 그래도 좀 견고한 얼음이긴 하지만 3월 말이 아니라 3월 초. 군데군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자칫 푹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빙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한국, 일본, 영국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경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부분을 좀 둘러봤고요. 자, 그러면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이 보너스 뉴스 대신에 보너스 해설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감청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답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감청 사태입니다. 자, 먼저 첫째, 진짜 기밀 문건이 맞나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대부분은 실제 기밀 문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 전체 문건 가운데 한 건 정도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조작보다는 어떤 수정이 좀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을 수정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두 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수정도 하지 않은 거의 실제 기밀 문건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유출된 문건은요, 모두 100여 페이지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실제 기밀 문건인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사건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14개월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어떻게 유출했나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진짜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출된 문건 형식이 인쇄된 자료의 촬영본이다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해킹보다는 유출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해킹을 해서 받아갖고 뭐 USB로 갖고 도망 나와서 뭐 어디서 프린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정부 문건 형식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갖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이제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 자체는 정부 공식 문건 그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혀져 있던 자국도 심하게 있습니다. 또 잡지 위에 아무렇게나 펼쳐준 그런 모습도 있어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꼭 접어서 한 두세 번 접어서 주머니에 숨겨서 나온 뒤에 다른 장소에 가서 펼친 후에 촬영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마 이 추정이 거의 맞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디스코드라는 소셜미디어와 트위터 그리고 텔레그램 등이 확산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SNS가 최초 확산을 시킨 SNS입니다. 누군가가 갖고 나와서 집에 가서 집이든 어디 됐든 집에 가서 펼쳐서 사진을 찍어서 이 디스코드라는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월쯤 디스코드에 처음 올라왔다라는 추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영국의 한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3월 훨씬 이전인 지난 1월부터 비슷한 문건이 목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코드 이용자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난 디스코드 이용자인데 이런 문건 지난 1월부터 나는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그 제보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인 3월부터 이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 2달도 넘은 지난 1월부터 이게 유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탑 기밀 문건이 시중에 생각보다 유출된 시점이 꽤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정부가 이를 알아차리는 것도 늦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데는 선수입니다만은 정작 자신의 기밀이 유출되고 있던 건 모르고 있던 그런 미국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누가 유출했는지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직 FBI 요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FBI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요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FBI 요원들 가운데 기밀을 유출시킬 만한 어떤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출신 한 전직 관료는 또 이런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유출된 많은 문건이 외부에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부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그 많은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이 한꺼번에 그냥 확 외부에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일단 미국 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이걸 가져갔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뭐 이거 한 장, 두 장 뭐 SNS로 유출을 했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꺼번에 뿌려버리죠.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사회적인 SNS를 통해서 한 장도 나왔다가 두 장도 나왔다가 1월 달에 나왔다가 3월 달에 나왔다가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걸 보면은 미국 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인을 잡기 위한 이 범위가 조금씩은 좁혀져 있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은 무엇이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문건의 상당 부분은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정보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세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공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공 시스템의 경우에 탄약 보급이 강화되지 않으면 조만간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이 유출된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어떤 국가들의 이름이 나오나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요, 유출 문건에는 캐나다와 중국, 이스라엘, 한국, 인도, 그리고 중동 등등에 관련된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태평양 중동 등과 특히 한국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나눈 대화가 알려졌습니다. 어떤 대화냐?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압박을 하죠. 뭐라고 압박하느냐?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해라. 한국 너희도 우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라. 인도적인 지원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포탄이 됐든 장갑차가 됐든 무슨 뭐 소총이 됐든 총탄이 됐든 아니면 탄환이 됐든 이런 무기를 지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라 라는 압박이 있었는데 그런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인도적인 지원만 계속 유지하는 이런 방안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그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밝혀지면서 한국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뉴스라기보다는 해설로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문답으로 풀어보는 이라는 코너를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 이 보너스 해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너만큼은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담아서 전해드리는 해설로 하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담길 것입니다 라는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어찌 보면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분들도 송혜커가 주관적인 생각을 좀 넣어서 말을 할 거니까 듣는 나도 그걸 감안해서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 전에는 청와대였죠? 감청했죠?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보너스 해설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청와대를 감청해온 것은 그런데 사실상 어찌 보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오래된 비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국 인권 문제 등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976년 10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박동선 등 로비스트를 통해서 미국 의원과 공직자를 돈으로 매수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출처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청와대를 도청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뉴욕타임스는 더 놀라운 내용을 보도합니다. 바로 미국이 도청과 감청을 하는 기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를 이용해서 유리창의 떨림 등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고 한국의 청와대를 도청한 방법이 상세하게 보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 안에, 한국의 청와대 안에 도청 장치를 심어 놓지 않아도 뭐 아주 멀지 않은 어느 정도 지근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이 전파 탐지기를 쏩니다. 그 창문 같은 곳에 쏘면 그 창문에 흔들리는 미세한 흔들림의 그 음파의 종류, 또 흔들림의 뭐 강도 이런 것을 받아서 그걸 분석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미국 도청을 피하려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집물실에서 하지 않고 청와대 뜰을 거닐면서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도청 사실은요, 윌리엄 포터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윌리엄 포터 전 대사는요, 1978년 4월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청와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 즉 도청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청을 시인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화법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도 미국이 이 미국 내에 주재하고 있는 38개 나라의 공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주미 한국 대사관도 역시 포함됐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사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름. 당시 국가안보국,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직원이었던 바로 그 사람, 에드워드 스노든. 바로 이 스노든이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특유의 그 멋진 웅변식 말투로 세계를 향해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허공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또 다른 폭로가 나오는데요.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스크에 또 다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2008년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를 도청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자, 미국은 도청 감청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도청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1970년대, 제가 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한국은 그때 1970년대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거의 비슷한 말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슷한 말로만 대응하고 있냐고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신중한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하지만 신중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즉각 전단팀을 구성했으니 미국 측도 책임 있는 관계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철저하게 사태 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난다면 그 책임을 미국 측에게 우리는 공정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사태 파악 중입니다. 이거 1970년대부터 해오던 얘기예요. 미국이 극구 부인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미국이 사실상 도청 감청한 거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라면 사태 파악 후에 무슨 사태 파악이란 말에 뭘 필요합니까? 미국이 만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청 감청한 적 없습니다.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사태 파악 후에 뭘 어쩌겠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사실상 감청을 시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강력한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면 추후 사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박자가 아닌 두 박자 이상 뒷북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무슨 과정? 이게 사태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뢰 관계를 이 상황에서 한국 측이 먼저 언급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회인 걸 왜 모릅니까? 신뢰 관계를 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미국이 70년 된 한미 동맹 관계, 그 신뢰 관계를 한국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미국이 마치 깰 수 있는 실수를 크게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 걸 왜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 곧 미국을 방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실망하고 또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정말 믿어도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 의구심이 정부도 일고 있고 국민도 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언가 좀 한국 정부에 많이 빚진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윤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 훨씬 좋습니다. 미국 왔으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중에 미국이 들어서는 안 되는 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고민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인들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 때문에 기죽지 말고요. 그건 그거고, 그땐 그런 대화를 했지만 추후 우리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측과 입장을 같이 하기로 우리 모두 그렇게 공감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그 대화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미국 측하고 공감을 형성해서 미국 측과 입장을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그 후에 다 공감을 했는데 왜 그 대화는 감청해서 안 들렸니? 못 들었니? 그거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제를 빨리 바꿔서 불법 감청 이슈로 몰고 가야 합니다. 이걸 계기로 미국한테 뭘 요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의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성토하죠.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면 그 야당을 뭐라고 하고 또 국민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는 야당과 국민들의 여론을 10분 활용하면 됩니다. 미국에 대고 봐라. 너희들 그 감청 사태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 저렇게도 난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그러니까 이제 야당과 국민들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이거 좀 해결해라.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 불이익 받는 거 다 좀 원상복귀시키고 한화, SK, 태양광하고 이 배터리 미국에서 이제 만들고 하는 거 자꾸 외국 회사다라고 이제 차별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 내 고용 창출 많이 하잖아. 그러고 있으니까 지원금도 좀 팍팍 좀 주고 한국 기업들 통 크게 좀 밀어줘. 그런 말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 갖고 한국 들어가서 야당과 국민들한테 단판 짓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한국 가서 다 해결할게. 이렇게 이렇게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기회예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생각을 하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책임자들에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건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에 전혀 필요 없다면 안 도와줘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에게도 협상을 위한 어느 정도의 툴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도구는 있는 겁니다. 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제가 그렇다고 이제 한국이 경제력이 좀 올라갔다고 돈 좀 벌었다고 주변국들과 툭하면 싸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는 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답게 이제는 좀 당당해진 모습을 멀리서나마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저의 염원을 담아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중요한 뉴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세상이 참 복잡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부터 세상은 늘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만큼은 그러나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